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의 백병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혹은 6월 초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계획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미국과 북한이 사전에 접촉했다는 사실도 밝혔는데요. 어제 그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에서 직접 밝혔다고 하죠.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이번 달 그 27일에 그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 뉴스 브리핑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정책 지지에 대한 그 국민들의 그 청원에 직접 답을 했는데요. 어떤 답변을 내놨는지 그 잠시 후 1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시절 그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2부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이죠. 바른미래당의 그 김관영 의원과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그 숨진 지 그 2달이 넘어서야 발견된 충북 증평 모녀의 비극적인 사건. 복지 사각지대의 그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그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3부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4월 10일 화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파이낸셜 뉴스 김성환 기자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다음 달 또는 그 6월 초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다. 이렇게 그 직접 언급을 하고 나섰어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다음 달 또는 6월 초에 언젠가 북한과 만나기로 했다. 양측 모두 존경심을 갖고 북핵 문제를 협상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접촉이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접촉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리는 북한과 비핵화에 대해 합의하길 희망한다. 북한도 그렇게 말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전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정상회담은 다른 대통령이 했어야 됐는데 하지 않았다. 정상회담을 5년, 10년, 20년 전에 했더라면 더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도 비판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 말은 시원시원하게 해요. 예, 네. 굉장히 화끈한 스타일이죠.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남북 정상회담 준비는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그간 북한과의 분위기를 좀 전했는데요. 우선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위상이 꽤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천안함 폭침의 배우로도 의심받는 인물인데요. 조 장관은 김 부위원장이 핵 외교까지 포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북중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앉았었는데요. 리용호 외무상보다는 더 가까이에 있었다는 걸 보면 남북 문제보다는 더 넓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대해서는 20일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현장 체제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비핵화, 남북관계 발전 등이 중점 논의할 의제라는 점은 남북 간 이견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 3주가 채 남지 않았어요. 네. 네. 그렇고요. 네. 어제 그 검찰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 구속 기소했죠?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를 본격화한 지는 3개월 만인데요. 역사를 통틀어서는 구속 재판을 받는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6가지인데요. 뇌물죄가 가장 크고요. 퇴임 후에는 대통령 기록물 3,400여 건을 영포 빌딩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재산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이 전 대통령은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게 되고요. 재판이 끝나야만 처분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택 외에는 추징 보전 대상이 되는 재산이 없다고 하고요. 이 전 대통령은 또 어제 페이스북까지 통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네. 초법적인 신상 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이 내용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 미리 썼고요. 측근이 기소 일정에 맞춰가지고 대신 미리 올린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제 어제 강요회의에서 이제 북미가 만날 것이다. 미국이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밤새 들어온 소식이죠. 예,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그 9일 오후 백악관 관료회의니까 우리가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밤 사이에 들어온 소식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월 임시국회 어제도 좀 무산이 됐습니다. 네, 어제 여야가 협상을 이어갔는데 돌파구는 역시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조찬과 오찬 시간까지 함께 보냈는데요.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은 좁히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열기로 합의했던 대정부 질문 역시 일정을 못 잡았고요. 개헌도 문제입니다. 네.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려면 4월 20일까지는 국회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야는 여전히 상대방을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논평을 했고요. 한국당도 문재인 정권이 일방통행식 국정을 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4월 20일까지 그래도 앞으로 한 열흘 남았으니까요. 네, 저희가 한번 지켜보죠. 네. 예. 막판이 되면 또 막판에 어떻게 좀 대책을 좀 마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임시국회가 이제 어제도 무산이 됐는데 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 여야 간에 좀 거셉니다. 그 청와대가 지금 직접 해명을 하고 나섰죠. 네, 여야 간 공방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청와대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김의경 대변인은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건들은 모두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조국 민정수석이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다 내용을 확인한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야 간 공방이 계속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야당은 청와대가 임명 철회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고발까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의원 시절에 피감기관 돈으로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결국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대가성 지원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출장 시에 여비서도 동행을 했는데요. 정책 수행비서라고 했지만 당시에는 인턴 신분이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서는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에 또 9급으로 됐고요. 그 이후에 8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네. 뭐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까지 가는데 여비서까지 데리고 가야 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김 원장은 오해를 살 만한 혜택을 준 사실도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런 답변이 굉장히 황당무계한 변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으로 갑질과 삥뜯기에 다리를 앉혀서 되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해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은 좀 입장이 달랐는데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원장이 해외 출장 이후에 피감기관에 유리한 법안에는 계속 반대를 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출장비를 댄 연구원의 유럽 사무소 신설 예산도 전액 삭감하는 등 원칙주의자다 이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그 앞으로 그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그 중대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러시아도 그 좌시하지 않겠다 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네, 앞서서 시리아 반군 지역인 동구타 두마의 한 병원에 이 화학무기 공격 정황이 있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수십 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외신을 살펴보면은 공격에 신경작용제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앞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군사행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는데요. 군 수뇌부와 논의하고 있다 이런 네. 발언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화학무기 공격을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악랄한 공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공격 주체가 러시아인지 시리아인지 이란인지 또는 이들 모두가 함께한 것인지 알아낼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파이낸셜 뉴스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지난 2월이었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언급한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그 청원이 올라왔고요. 공식 답변 기준인 그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상조 위원장이 그 청와대 그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공식 답변에 나섰는데요. 오늘 이 시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예. 취임하신 지 10개월 정도 됐거든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취임한 이후에 그 가장 큰 성과 하나 꼽아본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취임한 이후로 우리 경제 곳곳에 스며 있는 불공정 문제, 이른바 갑질을 이제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등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제 시행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 민주화가 이렇게 구름 위에 있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 생활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조금씩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 물론 저나 공정위가 국민들의 기대에 따라가려면 아직도 더 많이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몸을 너무 좀 낮추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아닙니다. 그래도 상당히 좀 베스트다. 이제 이런 평가도, 정부 기관 평가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제 직접 경제민주화 관련 국민청원에 이제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상당히 유머스럽게 잘 했다는 이제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재벌개혁에 대한 언급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답변하신 내용의 핵심,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987년 헌법, 즉 이제 현행 헌법이죠. 그때 이제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간 이래로 지난 30년 동안 국민들께서는 경제민주화가 곧 재벌개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재벌개혁만이 경제민주화는 아니고요. 결국 경제민주화는 국민 개개인의 한 분 한 분의 어떤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재정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재벌들이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도록 이렇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재벌개혁의 방법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공정위의 어떤 확고한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든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경제민주화의 그 출발점은 역시 그 재벌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 경제에서 또 우리 경제 시스템이 결국은 재벌 위주로 돼 있고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이제 이런 이야기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 김상조발 재벌개혁 이 100점 만점으로 쳤을 때 지금 어느 정도라고 좀 자평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작년 6월에 제가 이제 취임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1년 단위로 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이미 사실은 구상을 해둔 바가 있습니다. 올 6월까지가 이제 1년차 단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단기 동안에 제가 계획했던 것들은 이제 나름대로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과정에서 재벌 그룹들의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비가역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따라서 시작이 절반이라는 의미에서 50점은 넘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벌들이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관되게 어떤 추진해야 될, 아직도 갈 길은 굉장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비가역적인 출발은 일단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되돌릴 수 없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내가 원래 이제 취임하실 때만 하더라도 이 재벌의 저승사자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취임하시고 난 뒤에는 내가 직접 칼을 대지 않겠다. 이런 포지티브 전략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 이렇게 좀 나오셨는데 이런 포지티브 전략 말하자면 재벌의 자발적인 개혁을 이제 요구하는
이제 이런 전략이 임기 말까지 좀 계속 유지되는 건지 싶고요. 또 앞서 이제 김상조 위원장께서 과거에 같이 일을 했던 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너무 속도가 느린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로 보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저격수, 저승사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재벌 개혁 또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 매우 합리적인 어떤 방향의 어떤 전략을 고민해 왔던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더 빠른 어떤 개혁을 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봐서는 김상조 또는 현재의 공정위가 너무 느린 게 아니냐, 이러다가 개혁이 다시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불안해하시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난 30년 동안 재벌 개혁이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조급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정말로 이 한국 경제의 어떤 개혁을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고 결코 후퇴하지 않을 그런 어떤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강조하시는 점이 결코 후퇴하지 않는, 즉 비가역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변화, 쇄신, 이 이제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예. 문제는 그 방식이 어떻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재벌들의 자발적인 개혁, 아무튼 포지티브한 자체적인 좀 스스로 개혁하는 이런 부분을 좀 유도하는 방식이거든요. 과연 이런 방식을 좀 임기 끝까지 좀 가져가시겠다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압니다. 당연히.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1년 단위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눴는데요. 첫 1년 차에는 공정위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주로 이제 재벌 개혁보다는 이제 가불관계 개선 쪽에 많이 자원을 이제 투입을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년 차, 즉 올 하반기부터는 법률적이고 재정적인 어떤 서포트가 필요한 과제들에 좀 더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거의 40년 전에 만들어져서 21세기 경제 환경에 맞지 않는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네. 한국 경제의 어떤 질서를 다시 가다듬는 이런 작업들이 재벌 개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제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좀 더 법제도적인 어떤 수단들의 어떤 강도를 높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 이제 공정거래법 그 전면 개편을 나서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중요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제출하기 이전에도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현대차도 그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고요. 롯데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그 재벌 그룹들이, 자체적인 이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예. 그러나 이제 그 삼성은 여전히 좀 답이 없다. 삼성은 좀 버티게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기 전에 이제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봤었는데요. 네. 기업인들도 과거의 어떤 기업 지배구조가 더 이상 유지 가능하지는 못하다. 변화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인식에 더해서 변화의 필요성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빠른 변화가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의 경우가 이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삼성이라고 해서 아무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원래 주총 시즌에도 각 계열사들이 이사회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또 네. 최근에 와서는 순환 출자를 해소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다만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에 대한 결단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거는 가장 중요하게는 이종 부회장의 어떤 재판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삼성그룹도 조만간 어떤 비가역적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배구조의 그 핵심 포인트 좀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배구조 핵심 포인트, 지금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삼성그룹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삼성생명 즉 보험 계열사의 어떤 고객의 돈을 이용해서 네.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이제 그런 금선 분리 문제가 아마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사실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삼성 스스로 합리적인 어떤 방향을 이제 시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정부로서도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어떤 고민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그 재벌의 그 자율적인 이런 그 개혁의 어떤 시한이라고 할까요? 뭐 제가 뭐 데드라인이라고 못 받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3월 정도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요. 예. 어떻게 이번에 뭐 새롭게 좀 이미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데드라인을 넘긴 셈인데 새로운 데드라인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꼭 새로운 데드라인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네. 다만 한 4월 말이나 5월 초쯤 해서 다시 한번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뵙고 그동안 어떤 진행됐던 상황에 대해서 뭐 말씀도 듣고 또 한편으로 애로사항도 경청을 하면서 향후에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재계가 어떤 측면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가, 네, 이런 대화의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하고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올 하반기 정기에 제출할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안의 내용을 충실히 채워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삼성물산 합병에 이어서 그 현대차 그 지배구조 때 개편 때도 역시 그 기업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그 엘리엇이 그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엘리엇의 등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엘리엇이 우리 재벌 기획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저희 입장에서 뭐 코멘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이미 한국의 자본시장은 개방이 되어 있고요. 네. 엘리엇과 같은 다양한 성격의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용도의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김기식 그 전 의원이 그 금융감독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그 김상조, 김기식 그 장하성 이 참여연대 그 트로이카가 구축이 됐다 이제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재벌 기획이 좀 한층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우군을 얻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역시 뭐 코멘트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요. 다만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김기식 원장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네. 그리고 뭐 꼭 김기식 원장뿐만 아니라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협업의 어떤 체계를 가지고 새 정부가 만들어가야 할 개혁의 과제들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공정거래위원회 혼자의 힘만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점에서 힘든 부분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네. 이 금융 쪽의 협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떻든 그 개혁적인 그 금융감독위원장이 이제 부임을 할 경우에 이게 뭐 상당히 뭐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김기식 원장의 경우에는 개혁성뿐만 아니라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네. 금융감독기구의 어떤 수장으로서 정말로 적격인 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김기식 원장이 임명되기 전에도 저로서는 최종국 금융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금융감독당국과는 여러 가지 어떤 협업의 과제들을 이미 잘 수행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네. 뭐 예를 들면 금융위에서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의 구축에서도 저희 공정위와 관련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충실하게 협의를 해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이어왔고요. 따라서 꼭 김기식 원장만이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과 공정위는 지금 아주 원만한 어떤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그 전속고발 폐지 문제, 이 문제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공약이었는데 그 공정위는 그 폐지가 아닌 그 개편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적폐청산 문제인데요. 이 검찰이나 법무부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그 별도의 그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이 내부 그 적폐청산에 나서고 있는데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이런 그 적폐청산 그 태스크포스가 없느냐. 그동안 그 기업 입장에서 그 사건을 좀 판단해온 이 내부자에 대한 뭔가 그 책임 규명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속고발권 문제는 대통령님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입니다. 네. 따라서
현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제출되기 전에 저희들이 결론을 내서 아마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적폐청산위원회는 공정위에는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제가 취임한 이래로 작년 동안 국민 신뢰 제고 TF나 또는 법 집행 체계 개선 TF 또는 원래부터 시행을 했던 이른바 공정위의 로비스트 규정 등 네.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적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공정위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내부에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거의 사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네. 1,000만 주를 팔아야 되냐 500만 주를 팔아야 되냐 이런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미 재검토해서 결론을 냈고요. 비록 아쉽게 공소시효도가 어떤 판단을 받았습니다만은 가습기 네. 살균제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공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판단을 다시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이 직원들 개개인의 어떤 책임을 묻는 것만이 저는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이죠.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그 출장을 다녀왔던 의혹과 관련한 그 공방이 그점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그 바른미래당의 그 김관영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관영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 갈수록 좀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문제의 그 핵심이 도대체 좀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 정권의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관한 이중잣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청와대에 오만이 빚은 지금 결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금융권에 있을 때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라는 의혹 때문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김 원장 역시 부적절한 해외 출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단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고 네.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엄정한 도덕성을 요구해야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그 김관영 의원께서도 그 재선시고 잘 아실 텐데 네. 의원들의 뭐 출장이나 그 초청 이런 걸 통해서 그 해외에 나갈 일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유성 출장이 관행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꼭 그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됐던 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그 출장 내역들을 보면은 이걸 꼭 외유성이라 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원들이 해외 가는 경우가 이 직접적인 국정감사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의원 외교 차원에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해외 선진 제도를 배우기 위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 김기식 의원께서 다녀온 이 해외 출장은 그 두 가지는 전부 세 가지 경우가 전부 피감기관의 지원을 통해서 다녀왔다는 점이 문제고요. 더더욱 그 대유경제정책연구원의 출장은 네. 의원 혼자 지금 가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국회에
여러 출장 관행에 비춰봤을 때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이 국회의원의 출장이 사실 공적인 목적이 전혀 없는 출장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예, 다 아무리 그 안에 사적인 그런 일정을 넣는다 하더라도 공적인 경우로 여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는 좀 다른 경우와는 좀 다르다, 이례적이다. 네. 이러기 때문에 더더욱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출장 때는 이제 혼자 갔거든요. 네네.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알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혼자 갈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이제 알고 혼자 가는 것이 좀 굉장히 부담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네. 이것이 관행으로 둔갑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렇게 임명직으로 임명될 때 이것이 본격적으로 문제들이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안 했을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청와대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니, 네. 이 국민의 좀 눈높이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은 네. 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위법사항도 없고 또 다 공무로 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미 결론을 내고 적절한 수준에서 해명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웅식 전 감독원장과 김기식 현 원장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청와대의 검증팀의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로 조국 민정수석이 검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조국 수석과 김기식 원장과의 관계는 참여연대부터 대단히 끈끈하고 친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이에서 정밀한 무슨 검증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든 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자진 사퇴 의사는 없는 것 같고요. 청와대에서도 일단은 재신임을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일단은 청와대도 당분간 사태를 좀 지켜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결국에는 사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여러 여론을 들어보고 또 여러 기사에 대한 댓글도 보고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대단히 여론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네. 이렇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9박 10일 해외 출장을 가면서 3천여만 원을 썼거든요. 네. 이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또 특히 더미래연구소의 소장으로 김기식 원장이 과거 19대 때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셨고 네. 20대에는 소장을 직접 맡아서 일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들의 직원들을 더미래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면서 500만 원 가까운 이 참가비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것은 저는 전형적인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경우는 사실 국회에서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스스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는 일이었는데 네.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3,600만 원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또 용역계약으로 따냈거든요. 더미래연구소가요. 네. 이것은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돈을 내가지고 더미래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의원들 참여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간접적인 직간접적인 그런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이용한 용역 수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아직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본인한테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해명조차도 못 내놓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 김관영 의원께서 이제 이야기하고 계신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부분이기도 한데 김관영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부분이 더 문제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인 거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여당에서는 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만이 그랬느냐? 네. 전부 좀 전수조사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전수조사 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전수조사를 주장하는 것이 소위 이 사건을 물타기를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해결하고 전수조사는 또 전수조사대로 저는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나 이 김기식 그 금융감독원장의 해명 가운데 하나는 해당 기관에 그 혜택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 혜택은 그냥 좀 불이익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거래소 지주사 관련 법안도 좀 반대를 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사무소 신설 예산도 사실은 그 전액 삭감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유럽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네. 당시에 부대 의견으로 다음에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자라고 부대 의견을 달았고, 네. 그 부대 의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예산이 실제로 편성된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것이 지금 만약에 저는 뇌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뇌물의 특성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하면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뇌물의 대가로 무슨 부정행위를 했다든가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뇌물을 받은 이후에 나쁜 짓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검찰 고발까지 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김기식 원장을 좀 불편하던 이들이 그 금융시장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과도한 여당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로지 김기식 원장만이 금융시장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어떻게 여당을 공격하고 도덕적인 잣대를 주장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국민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공직을 맡고자 하시는 분들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죠? 저는 잠시 후 8시 10분경 3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